이승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가 물질순환과 한국경제인데요. 사실 한국경제에 대해서 제가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제 나름대로의 관점에서 이렇게 한번 공부를 하고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다니고요. 이 교회에서 재정부장을 하고 있는데, 부원도 계시는데, 오늘은 내가 우리나라의 재무장관이나 이제 그런 사람이 된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순환 경제라고 하는 걸 갖다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다니던 직장에서 이제 사표를 내고 순환 경제 연구소를 만들었는데, 여기 밑에 쓴 것처럼 순우리말로 순환 경제가 뭔가를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다가 돌고 돌아 다살림으로 하면은 그게 딱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돌고 돈다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이렇게 순환한다는 거고, 그리고 경제라고 하는 거는 살림을 떠나서 다살림이다. 그러니까 살림살이들, 여러 살림살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 전부 다 살게끔 이렇게 다 물질과 모든 것이 이렇게 순환해서 그렇게 살 수 있게 하는 그게 경제다. 그래서 돌고 돌아 다살림이라도 이렇게 명함에도 이렇게 옆에다 조그맣게 써가지고 다니는데, 그런 관점으로 한번 한국 경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한국 경제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많은데 이게 잘 손에 잡히지는 않죠. 다 보는 관점들이 다르고, 또 어떤 사람들은 토지 문제, 어떤 사람들은 금융 문제, 또 산업 구조 문제, 이렇게 다 보는 관점으로 강조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의 생각들을 갖다가 다 이렇게 조금씩 다 들어봐야지 뭔가 이렇게 윤곽이 잡히지, 어떤 한 사람이 한국 경제는 뭐 이게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도 그게 일리는 있지만 전부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조금 그런 식의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하반기에 한국 경제라는 걸 갖다가 한번 이렇게 정리하는 저서를 한번 써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목차를 잡아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새로운 시각의 한국 경제론을 한번 옛날에 학교 다니면서 배우던 그런 것과는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는 이제 한국 경제의 물질과 에너지의 흐름을 갖다가 제일 중시하고, 그 다음에 한국의 어떤 지형적인 그런 구조, 이 물 흐름이라든지 이런, 그리고 식생과 문화,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 발달 과정, 그런 것들을 기초로 해가지고서 한국 경제가 어떻게 이 자연환경과 어우러져야지 이게 건강한 경제라는 관점에서 지금은 어떻고, 그게 앞으로 어떤 식으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순환하는 경제로 될 것인가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한번 저런 책을 쓰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손을 못 대고 있었는데 오늘 제일 앞장에 해당되는 거를 조금 생각할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의 물질과 에너지의 흐름,
저런 물질 투입이라든지 뭐 물질의 그 배출이라든지 이런 게 제일 기본적인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데,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뭐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그 만물이 이 순환하는 그 시스템으로 다 돼 있죠. 그래서 그 순환 체계가 제대로 이렇게 균형 있게 돌아가느냐, 아니면은 그게 이렇게 막 변동을 하거나 뭐가 이렇게 막히느냐에 따라서 그게 금방 죽어버릴 수도 있는 그 생명체가 될 수도 있고, 또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진단을 할 수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동식물들이 다 그렇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 우리나라의 이 경제도 하나의 크게 보면은 집단적인 그런 구조체도 생명체인데, 이게 건강한 그런 물질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관점에서 한번 진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었습니다. 이제 그런 걸 하려면은 기본적인 게 이제 통계 자료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진단하기 위해서 도대체 뭐 신문만 이렇게 보거나 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는 거, 그런 거는 기본이지만은 전체적으로 물질들의 순환이나 에너지 순환, 이런 좀 들어보지도 못했었던 얘기를 하려면 이 통계 자료가 과연 어디 있는지 찾아봐야 되는데, 그런 거는 다행히 이 환경 생태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2000년대 초서부터 그런 어떤 이 화폐 단위가 아니라 물질 단위로 해서 어떤 산업 연관표라든지 그런 물질 자원 생산성,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추계를 해보자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OECD라든지 UN이라든지 이런 국제기구에서 나라별로 이렇게 비교하는 지표도 그동안에 많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그런 것들을, 전에 있었던 것들을 되살려가지고 봤는데, 통계청에서는 보면은 이게 계속 통계 지표들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측정하는 것들은 2010년도 이후에 나온 그런 통계 지표라든지, 뭐 2015년에 나온 거라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오고,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보려면 상당히 애를 많이 먹습니다. 근데 대체로 그래도 2000년 무렵서부터는 이렇게 중요한 통계들은 대체로 있었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우리나라에서 이 농림수산업이라든지, 또 이렇게 외국에서 이렇게 수입되는 물자라든지 이런 것들, 뭐 철강사, 시멘트, 뭐 이런 걸 다 포함해가지고서 원재료, 중간재, 소비재,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이 한국 경제 안으로 들어오느냐, 이 물질들이 이렇게 들어오느냐, 그리고 또 얼마만큼이 쓰레기로 이렇게 나가느냐, 이게 제일 기본적인 거죠. 그런데 빼놓아서는 안 되는 거는, 그걸 갖다가 사용해서 생산을 하고 소비하는 사람들도 거기 순환 구조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하고 에너지하고 사람, 이런 것들에 대한 통계가 제일 기본이 되는 거겠죠. 근데 이같은 자연이나 외국으로부터 들어온 물자들이 이제 공장에서 가공을 거쳐가지고서, 또는 이제 가공하는 과정에서도 이게 쓰레기가 발생되고 또 제품으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제품들이 이제 뭐 내구성이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바로 이렇게 버려지는 그런 포장재들도 있고, 냉장고나 자동차 뭐 이런 전자제품처럼 오래 지나서 버려지는 것들이 있고, 그런 어떤 이 쓰레기에 대한 그 데이터들도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경제 생활, 문화 이런 것들이 그 쓰레기 안에 이게 반영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쓰레기의 조성하고 그 수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환경공학을 하는 사람들하고 이 경제학을 하는 사람들하고 별로 그렇게 그 협업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오염물질이나 쓰레기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안정하게 처리하느냐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별로 그런 거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 하지를 않죠. 이제 일단 화폐 단위의 그런 문제들에 집중이 돼 있죠, 역시. 그러니까는 그렇게 본다면은 사실 우리가 경제, 여기 지금 이게 송파 인문 강조잖아요. 이 경제를 금융 관점에서만 계속 얘기를 하면은 과연 그걸 인문학의 그런 걸로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원래 경제학은 인문학의 분류가 안 되거든요. 이렇게 그런 어떤 이 사람에 관련된 거라기보다는 돈이나 통계 숫자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경제도 이게 사람의 그런 생활과 문화 이런 것들에 이렇게 집중해서 본다면은 그거는 이제 좀 그 인문적인 내용이 되는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쓰레기를 갖다가 이렇게 보는 거, 이게 중요하다. 사람도 이게 그 건강 검진을 할 때 대소변을 다 받아가지고서 그걸 자세하게 보면서 그 사람의 질병을 진단하는 것처럼 그게 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사람들의 어떤 건강 수준, 이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건강 수준이나 안전, 뭐 이런 만족도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데이터들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 소득이 높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만족하면서 사는 거는 꼭 아닐 수 있거든요. 건강 상태도 그렇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조금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런 것들도 있구나 하는 거를 갖다가 소개시켜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찾아보시고 함께 생각을 발전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경제 역사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가지고서 왔느냐. 그러니까 1945년서부터 하게 되면 이제 내년 되면 80년이잖아요. 80년의 역사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거기서 제 생각에는 제일 중요한 사건이 한국전쟁하고 그 다음에 IMF 외환위기 두 가지였었다고 저는 그렇게 늘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경제에서 이 한국전쟁은 여러 가지 다른 시각에서도 볼 수 있지만은 한국 경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한국 사회가 앞으로 미래의 어떤 경제 모델을 가지고 나가느냐에 대한 이 노선을 둔 어떤 이 논쟁이 논쟁으로 끝난 게 아니라 어떤 폭력을 동원한 싸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한국 경제의 미래 노선을 둘러싼 그 싸움이 정리가 된 거죠. 이게 이론 논쟁으로 이게 정리가 된 게 아니라 물리 폭력적인 강제력에 의해서 결론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1940년대 초,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임시정부에서 만든 건국강령이 있었거든요. 대한민국 건국강령. 거기에는 무슨 뭐 에너지 산업 이런 광산 이런 것들은 다 국유화를 하고 중소기업들을 육성하고 뭐 하여튼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이런 복지국가, 사회주의에 가까운 그런 국영산업들이 중심이 되는 이러한 산업화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실제로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사회주의자들이 아니었었는데도 그런 거였었는데 그런 노선이 남한에서는 다 패배하고 자유시장 경제 방향으로 이제 그게 결론이 난 거죠. 확정이 된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고, 그 후에 이제 전쟁 중이나 그 직전서부터 있었던 그 농지개혁의 여파로 해가지고서 그 전까지 있었던 이 농업을 중심으로 한 어떤 이 신분 질서가 이게 완전히 거의 괴멸해버리고, 학교하고 군대를 들어가고 군대에서 이렇게 배출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활동하는 사람, 엘리트들이 이렇게 선별됐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가정 배경에 따라서 또 혜택이 다르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비교적 이렇게 양질의 인적 자원이 형성이 돼가지고서 그 후에 경제 성장의 어떤 밑거름이 됐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960년대 초서부터는 소련의 스탈린이 한 것과 비슷한 그런 경제개발 계획이 이제 국가 주도로 만들어져 가지고서 이제 수출 경제가 중심이 돼서 급성장을 했죠. 그 부작용으로 이제 관치 경제, 정경유착, 재벌 체제가 심화되고 또 사회는 굉장히 투명하지 못하고 또 민주주의도 굉장히 억눌리는 그러한 시대가 한동안 지속되다가 이제 1990년대 초에 김영삼 정부 때인가요? 이제 한국이 세계화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제 OECD에 가입하고 그러다가 IMF 외환위기가 발생하면서 비정규직이 급증하고 이 한국의 시장이 세계 시장의 무방비 상태로 다 개방이 돼가는 과정이 진행이 되어왔죠. 이제 노무현 시대 때는 이 한미 FTA 그런 거를 해가지고 그게 다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부터 이 무한 경쟁과 신자유주의 시대가 계속되어 왔고, 그거는 하여튼 김대중 정부, 이명박 정부, 그때 그것까지 계속 이렇게 일변적인 아주 한국 경제가 급변화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정말 이게 이렇게 무한 경쟁으로 어떻게 사느냐, 이 무한 경쟁도 이게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 이 사회적인 조건들이 다른 그런 배경에서 출발하는 경쟁이라서 혜택을 못 받은 사람들은 사실 이게 헬 조선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2013년 이후에 이제 박근혜 씨가 이제 등장할 때, 그때부터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해서 전역이 있는 삶이라는 그런 어떤 이 구호도 나왔고요. 그리고 실질성은 없지만은 그래도 경제 민주화라는 게 중요하다. 그런 또 복지사회, 또 환경의 질, 이런 게 중요하다. 그래서 박근혜 씨가 등장했을 때는 4대강 사업이라든지 이런 개발 사업이 조금은 별로 그렇게 정부에서 그렇게 그걸 강하게 밀어붙이지는 않았었죠. 하여튼 그런 것들이 중요한 화두가 됐었고, 이제 그게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기 전까지, 문재인 정부 때까지는 그런 어떤 이게 어느 정도 복지라든지 이런 경제 민주화, 어떤 이 상생, 이런 것들이 그래도 중요하다고 인식이 되고 있었는데, 하여튼 2022년 윤석열 정권부터는 군수산업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수출을 열심히 하는 거, 그런 거 말고는 무슨 아무것도 지금 경제 정책으로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없는데,
그거에 비해서 지금 이 경제 환경이라든지 그 산업 기술이라든지 이런 거는 너무 급변하고 있어서 우리가 사실은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그런 지경인데, 그에 비해서 이 한국 경제의 이런 어떤 초점이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가 이끌고 나가는 사람들은 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 물질 흐름이라고 하는 거는 저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 중간에 그 생산 공정이 있다고 하고,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게 있고 나가는 게 있다. 근데 들어가는 거는 이 사람이 먹는 식량이라든지 이런 어떤 이 자연 환경에서 자라는 그런 동식물들이 기본적인 게 되고, 그 다음에 화석연료나 지하자원은 이 자연에서 이렇게 유기적으로 생성되는 게 아니라 땅 속에서 캐내는 거죠. 근데 상당 부분은 그게 외국에서 들여오는 것들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이 살면서 이제 생산 활동을 하고, 거기서 부산물로 해가지고서 이제 폐기물, 가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자연환경으로 이렇게 돌려보내져서 환경 오염이 발생하는 게 불가피하죠, 사실은. 그리고 폐제품이 나오는 것도 이제 불가피한데, 그런 것들이 재활용이 되고 뭐 그런다고 그러더라도 그게 근본적으로 어떤 이 자연으로 아무 오염이 없이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연 환경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어떤 공기라든지 식량이라든지 모든 먹거리들이 사실은 오염이 돼 있죠. 그래서 이 땅 속에서 나오는 지하자원에서부터 그런 사람한테 해로운 어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서 계속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데, 저기서 이런 어떤 화살표로 되어 있는 것들이 굵기가 얼마나인가,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될 것들이 있는 거죠. 수입은 얼마나 되고, 우리나라 자연에서 나온 거는 얼마나 되고, 이런 그게 화폐 단위로는 어떻고, 중량 단위로는 어떻고, 또 쓰레기로 버려지는 거는 연간 어떻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해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인구도 이게 2000년서부터만 이렇게 해봤는데요. 인구가 4,800만이 안 됐었다가 지금은 한 5,100만 정도가 돼가지고서 사실은 지금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의 이 물질들이 들어오고 나가느냐, 그것과 저런 인구 규모하고 비교해가지고서 1인당 그 물질 사용 규모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지속 가능, 유엔에서 정한 지속 가능 지표 중에서 저런 것들이 사실 있더라고요. 위에는 이제 물질 발자국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전체 물질 소비량이라고 하는 게 한 지금 보게 되면은 8억 톤, 2000년도에 8억 톤에서부터 2019년에는 9억 톤 이상을 연간 물질을 갖다가 국내 물질 소비량이고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파란 선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생산 활동을 하든지 이런 것들이 다 국내인들이 다 소비하는 게 아니라 상당 부분이 외국으로 수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하여튼 가공을 하든지 원재료 단위로 해가지고서 이렇게 사용되는 물질, 그걸 갖다 물질 발자국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10억 톤 이상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그 2000년도서부터 최근까지 여러분들 자세히 보게 되면 이게 좀 늘고 있어요. 그렇게 확 눈에 띄게 느는 건 아니지만은 꾸준히 늘고 있죠. 그 다음에 아래 그래프는 이게 1인당 그 물질 소비량, 그리고 1인당 그 물질 발자국이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한 1인당 15톤에서부터 지금 이렇게 많이 늘고 있죠. 한 18톤 정도까지 이렇게 늘었어요. 지난 20년간. 그리고 물질 발자국은 20톤 정도에서 시작해가지고서 22톤 정도가 되는 걸로 나오고 있네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난 20년 동안 그만큼 물질들을 갖다가 더 많이 이렇게 사용한다. 여러분들이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러면 우리가 쓰고 난 물질들을 갖다가 얼마만큼 버리느냐. 종량제 봉투로 이제 버리는 것과 재활용품으로 이렇게 배출하는 것을 다 합쳐가지고서 봤을 때, 가정하고 사무실이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다 합쳐서 봤을 때 하루에 한 1996년도에 5만 톤이 쓰레기로 발생됐었다고 그럽니다. 5만 톤이면은 어떤 거냐면은요, 하루에 우리나라 인구를 갖다가 이제 어림잡아서 5천만 명이라 그러면은 한 사람당 1kg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대소변 이런 거 다 빼고, 폐수 이런 거 다 빼고,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빈변이라든지 다른 휴지 이런 것들 다 합쳐가지고서 한 사람당 한 1kg 정도가 기준인데, 그것도 이게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 같지는 않아요. 지난 20년 동안 또 정부에서 강조도 많이 했죠. 이렇게 좀 쓰레기 배출을 갖다가 줄이는 노력도 강조하고,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완만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그거에 비해서도 그것보다도 더 적게 이렇게 증가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에 비해서 공장하고 이 건설 현장 이런 데서는 이게 이 쓰레기 배출이 폭증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딱 보게 되면은 건설 폐기물은 몇 배가 늘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 5만 톤 정도가 이게 생활 쓰레기 수준이었었잖아요. 아까 봤을 때 하루에 배출되는 게.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저런 공장에서 배출되는 게 이게 파란색이거든요. 파란색. 그거는 한 두 배 정도 많은 것에서 시작해서 거의 그거의 2배 정도가 늘어났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일반 가정에서 배출되는 거에 한 8배 정도가 배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저런 거를 봤을 때 뭔가 이게 경제 활동에서는 좀 큰 변화가 있었겠다. 우리가 사람들의 이 주거 생활에서 말고 이런 어떤 경제 활동, 공장이라든지 어떤 이 건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여러분들 길거리에 이렇게 보면은 왜 자영업자들이 계속 창업하고 조금 지나다가 이렇게 폐업을 하고 이 인테리어를 갖다 공사를 그때마다 다시 하잖아요. 그런 거 볼 때 참 안타깝죠. 돈 들여가지고서 하는 것도 안타깝고, 거기 들어가는 자재들, 거기서 어마어마한 쓰레기들이 발생되고, 그런 것들이 이런데 이제 사실은 반영이 돼 있는 거죠. 그리고 공장 같은 경우는 저거는 좀 우리가 더 깊이 들여다 봐야 되는 건데, 하여튼 우리 이 생활권에서 이렇게 경험하는 것들과는
상당히 다른 그러한 급증하는 그러한 추세가 지난 20년간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이 경제 활동을 하는 그러한 근로자들의 수는 어땠느냐? 인구는 아까 그냥 완만하게 한 4, 5% 정도 증가한 것 같았는데, 임금 노동자들의 수를 보게 되면은 이게 꽤 많이 증가했어요. 이게 사실 1인 기업 이상의 그런 모든 근로자들을 갖다가 다 집어넣은 건데, 현재는 임금 노동자가 2,200만 명쯤 되는데, 그게 2000년도에는 그거의 반 정도밖에 안 되죠. 안 됐고, 상용 근로자도 특히 많이 증가했어요. 임시 근로자나 일용 근로자는 의외로 이제 그냥 정체 수준이고, 저 상용 근로자 안에 사실은 비정규직도 거기 들어있는 거죠. 여기 임시 근로자나 이런 데 들어있는, 거기도 물론 그런 것도 비정규직이긴 하지만은 보통 기업체에서의 그런 계약직 근로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다 상용 근로자로 사실은 들어가 있는 건데, 그 인구가 꽤 많이 증가했어요. 거의 3배 정도 증가했다고 봐야 되나?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저런 2000년도 전하고 좀 이게 추세가 뭔가 다르게 돼 있죠. 1990년서부터 이렇게 98년 이렇게까지 와다가 거기서부터 이렇게 뭔가 좀 다른 추세로 돼 있는 거를 봤을 때 뭔가 좀 큰 어떤 변화가 있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다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런 것들이 이제 혹시 사람들의 어떤 생활 압박이라든지 미래에 대한 불안정 이런 것 때문에 그동안은 가장만 밖에 나가서 일을 했었는데, 이제 주부들이라든지 이런 특히 여성들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지 않으면은 이게 미래를 이렇게 보장할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을 혹시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아마 그랬을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게 급증한 거고, 또